자, 212페이지. 자, 볼게요. 잠깐 읽어보라고 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이제 읽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 지문을 하면서 이제 뭘 좀 해볼 거냐면 우리 이번에 이제 시험범위 들어갔던 것 중에 예측하는 읽기가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예측한 내용을 바탕으로 읽으면서 그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가는 과정도 전부 이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이 글을 읽으면서 예측하면서 읽으면 예측이 전부 다 맞겠어? 안 맞겠죠. 절반도 안 맞아요. 30%도 안 될 거예요. 예측 맞는 거. 근데 뭐 하는 거야? 그 과정을 그냥 자꾸 하는 거야. 아, 나 이렇게 예측했는데 이거 아니네. 아, 이렇게 예측했는데 이거 아니네. 아니네. 그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 정보들을 내 머릿속에서 구성하는 거야. 아, 이 글은 지금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고 있고 이걸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의식적으로 자꾸 막 뭐 궁금증 가지고 그 다음에 질문 생각하고 이게 뭐지,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은 뭐가 나올지 이런 것들을 뭔가 의식적으로 하지만 그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그게 몸에 익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활동이 몸에 익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글을 읽으면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문장을 읽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또는 내가 읽은 내용이랑 뭔가가 선지에 나와 있는 말이랑 나는 이 두 말이 똑같은 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야. 이제 이러한 의문들을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가지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질문을 통해서 자꾸 이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 문해력이 높은 학생, 문해력이 낮은 학생 이렇게 있으면 비문학 문제를 풀었을 때 문해력이 높은 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거 아니야. 근데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읽고 풀라고 하고 질문을 하라고 하면 질문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 고득점의 학생들이 더 많이 합니다. 왜? 내가 생각해봤더니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닌 것 같거든. 그거를 알 때 질문할 수 있는 거야.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면 애초에 질문을 만들 수조차 없는 거야.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자꾸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수학자 힐베르트는 어떤 1차 논리의 논리식이 주어졌을 경우 이 논리식이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1차 논리식이 있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뭐 1차 논리식이라고 하면 뭐 이런 느낌이겠죠. A는 B이다, 뭐 P이면 Q이다, 또는 뭐 1 더하기 1은 2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1차적인 논리식이겠지.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1 더하기 1이 왜 2인데요? 이거 어떻게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것들을 여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우리 생각의 어떤 논리적 순서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존재하냐?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고요.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문제의 답을 얻는 과정에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가상의 기계장치라고 돼 있지. 이 기계를 만든 적은 없어. 근데 가상의 기계장치인 이 튜링 기계를 고안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야. 자, 튜링 기계는 사람이 계산할 때 일어나는 사고 과정을 응용해서 만든 가상의 기계랍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 그거를 인간의 사고 과정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상의 기계로 잘 보세요. 테이프, 헤드, 상태 기록기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지.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테이프, 헤드, 상태 기록기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이거 무슨 방법인데요? 설명 방법. 무슨 설명 방법이야? 자, 보기.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인광. 여기 안에 있습니다.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인광. 이 중에서 테이프, 헤드, 상태 기록기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이거 무슨 말인데? 어떤 설명 방법이야? 분석의 설명 방법이죠.
to head 상태 기록기 얘네 묶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건데? 하나의 대상을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 분석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우리 비문학 독서 있죠. 독서에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이제 쌤이 숙제 내주는 거 이제 보고 한 학생들은 알 수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치면요, 이 비문학 독서는 딱 3지문 나옵니다. 지문 3개. 지문 3개 나오고요. 문제는 한 16문제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 한 15에서 16문제 정도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요 유형 그 영역이 일단 첫 번째 영역은 바로 뭐냐면 인문예술입니다. 인문은 보통 철학이지. 자, 그래서 철학 지문이 나오면 무슨 지문이 안 나옵니까? 예술 지문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세트야, 한 세트. 인문 철학이. 인문 철학 예술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파트가 뭡니까? 사회 파트입니다. 그래서 사회 중에서 일반 사회 있죠.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또는 역사 이런 것들이 전부 일반 사회에 해당합니다. 역사, 세계사, 인권, 국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일반 사회.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까다로운 거 뭐가 까다롭습니까? 법 지문 나오는 거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경제 지문 나오는 거 더 까다롭지. 자, 그래서 일반 사회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뒤에 경제 지문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한 세트예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뭔데요? 과학이죠. 근데 과학 지문이 있고요.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기술 지문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술을 설명하는, 또는 기술로 만들어진 기계를 설명하는. 진공청소기가 있어. 진공청소기가 작동하는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지문입니다. 또는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물건, 이런 것들이 다 기술 지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과학 또는 기술 이렇게 묶이는데, 과학 지문이 나오면 기술 지문이 안 나오고요. 기술 지문이 안 나오면 과학 지문이 안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것들 각각의 영역들이 뭐냐면, 내가 강한 파트, 약한 파트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어서, 이제 대체로 막 자신 있어 하는 파트, 자신 없어 하는 파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하다 보면 좀 나옵니다. 사람의 성향상. 알겠죠? 페이지 212페이지입니다. 승아야. 자, 그래서 인문예술, 사회,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오늘 보는 지문이 바로 무슨 지문이야? 기술 지문입니다. 기술 지문. 근데 기술 지문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실제로 있는 거긴 하지만 나한테는 너무 추상적이야. 왜냐면 내가 그 물건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청소기야. 그럼 청소기를 본 적 있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지문에 뭐가 있냐면, 건조기가 건조하는 원리 있거든요. 건조기 본 적 있지. 그래서 본 적 있는 사물과 물건들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은요, 되게 잘 읽어집니다. 그런데 이거 튜링 기계 가상의 기계라며. 세상에 있어 없어? 없어. 혹시 튜링 기계 본 적 있어? 없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있는 기술이지만.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우리가 이해 영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이해하면서 읽기랑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가 뭔지도 모르는데 얘가. 이해돼요? 그래서 대체로 이런 기술 지문은요, 이해해서 본다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랑 실제로 만들어진 물건이랑 1대1로 연결해가지고, 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계속 연결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해야 돼? 문제에 나와 있는 선지랑 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일치를 계속 봐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이야, 기술 지문은. 알겠죠? 그래서 이해를 한 바탕으로 선지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을 자꾸 이제 찾으려고 해야 돼요. 알겠죠? 기술은. 선생님, 이 책을 안 해요. 뭔데? 아닌가? 독서. 독서이 맞지 않아요? 212페이지. 뭔데? 아닌가? 210페이지 아니에요? 아, 210페이지야? 미안합니다. 210페이지. 자, 그래서 기술 지문은 그런 게 좀 특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술 지문은 내가 머리로 이해하면서 풀려고 한다, 오히려 시간 더 걸려요. 알겠죠? 기술 지문은 오히려 그냥 빼고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알겠죠?
철학 지문, 인문 지문, 그 다음에 법 지문 이런 것들은 늘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아 이건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건가? 저럼 저렇게 되는 건가? 계속 생각하면서 읽는 다음에 이거는 그런 건 아니야. 알겠죠? 정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생각할까요? 이 글이 만들어져 있는 글의 구성을 생각합니다. 자, 내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물어볼게요. 테이프, 헤드, 상태 기록기 등의 구성 요소로 구성된다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벌써 나는 뒷내용 예상 가능하다. 뒷내용 뭐가 나올까요? 구성 요소 얘기했고 지금 기계 얘기했어요. 뒤에 뭐 나오면 될까요? 무엇의 기능? 그래, 저 각각이 뭐였어?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이 당연히 나오겠지. 이해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얘네는 무조건 무슨 역할 하는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얘가 무슨 부품인데 기계 장치의 부품이라며. 1문단에서 뭐 얘기하고 있었는데 튜링 기계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럼 튜링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기술 지문인데. 맞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그래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안 읽어도 아는 거야 이거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알겠어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얘네들의 기능과 역할을 얘기할 테니 나는 애초에 읽을 때부터 어느 부분이 중요한 정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어. 얘의 기능과 역할을 얘기하는 부분이 중요한 정보라는 걸 이미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읽는 중간에 이거 중요한데 라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뭐가 중요한지 모를 때는. 자, 볼게요. 테이프는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테이프부터 얘기하고 있죠. 테이프는 좌우 양 방향으로 무한히 많은 칸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무한이야 테이프가. 왜 그런데? 어차피 가상의 기계니까 테이프 그냥 무한인 거죠. 새로 안 사도 되게. 각 칸은 비어 있거나 얘가 뭘 가지고 있어? 칸을 가지고 있는 놈이네 테이프인데 비어 있거나 한 개의 기호가 기록되어 있답니다. 오케이. 비어 있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기록돼 있을 수도 있네. 이게 우리가 뭔가 떠올려 볼 수 있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얘 칸 가지고 있구나.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채워져 있을 수도 있네. 맞죠? 자, 다음 헤드는 테이프에 기록된 기호를 읽거나 헤드는 뭐 하는 애야? 리더기네. 읽는 역할을 하는 애네. 기호를 뭐 하는데 잠깐만 얘 뭐도 할 수 있는데 읽기도 하는데 쓰기도 할 수 있네. 기록. 맞죠? 읽고 쓰는 것까지 가능한 게 헤드야. 맞죠? 자, 장치인데 테이프 위를 좌우로 한 칸씩 움직일 수 있답니다. 얘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리더기라고 할 때 가만히 있고 얘가 이제 리드 읽을 수도 있는데 얘가 뭐 하는 거야? 한 칸씩 이동해서 뭐 하는 거야? 테이프 칸에 있는 내용을 읽는데 또는 기록할 수도 있대. 맞죠? 자, 기록하는 장치고요. 그 다음에 테이프 위를 좌우로 한 칸씩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상태 기록기는 뭔데요? 튜링 기계의 상태를 나타낸답니다. 이게 끝인데 상태 기록기는. 그럼 튜링 기계의 상태가 무슨 말인데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상태라고 하는 게 무슨 상태를 나타내는지 모르잖아. 뭐 구겨져 있는 상태, 펴 있는 상태 나타내는 거야? 칸이 채워져 있는 거, 비워져 있는 상태 말하는 거야? 우리 알 수 없어. 맞죠? 그냥 상태 나타내는 거구나. 오케이. 자, 볼게요. 튜링 기계는 작동 규칙이 주어지면 튜링 기계의 상태와 헤드로 판독한 기호에 따라서라고 돼 있지. 자, 봐봐. 상태와 헤드로 판독한 기호. 헤드가 판독한다는 거 우리 아까 알았어. 읽는 애라고 했으니까. 맞죠? 자, 상태와 헤드로 뭘 한대요? 판독을 한답니다. 뭘로? 어떻게 판독하지? 자, 볼게요. 작동 규칙은 예를 들면 A, 1, P0, R, B와 같이 표시할 수 있으며 봐봐. 이제 여러분들 글 많이 읽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보인다. 여기 지금 괄호에 이렇게 5개 적혀있지.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까요? 에이씨 진짜 귀찮겠네. 왜? 다 무슨 뜻인지 우리한테 뭐 해주겠다는 얘기야? 알려주겠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볼 때부터 뭐야? 기분 나빠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왜 기분이 나쁜데? 내가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거 왜 기분이 나빠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뒷내용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인 거야. 알겠죠? 저거 알려줄 거니까. 그럼 난 뭐 할 준비해야 돼? 저거 각각이 무슨 뜻인지 우리 다 이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받아들일 준비가.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5개로 표기할 수 있답니다. 이와 같은 형식을 5순서열이라고 한대요.
O 순서열의 첫 번째 자리와 다섯 번째 자리네. 뭐가 들어가요? A, B, C라고 하는 알파벳이 임의의 기호가 사용돼서 튜링 기계의 상태를 나타낸답니다. 오!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상태를 나타낸다고. 이제 알았다. 상태가 구겨져 있다, 펴져 있다가 아니고 뭐가 상태인데? A와 B가 상태라는 거야.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알았다. A는 무슨 상태?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B는 뭔데요? 다음 상태를 나타낸답니다. 다음이 뭔데? 한 칸 이동이겠죠. 자, 이렇게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와 다음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가 다르면, 기호가 다르면 다음 상태로 바뀐대요.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 적혀있는 A가 뭘로 바뀐다는 얘기야? B로 바뀐다는 얘기겠죠. 이와 달리 두 기호가 같으면 현재 상태가 유지된답니다. B, B 이렇게 유지된답니다. 자, 다음 5 순서열의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는 0, 1, 네모 등의 기호가 사용된답니다. 네모는 빈칸을 의미한대요. 아! 빈칸을 의미한다는 건 무슨 말인데? 칸을 비워놓을 수도 있구나. 그 다음 또 뭐도 할 수 있구나. 얘를 띄어쓰기도 할 수도 있네. 이렇게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빈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 맞죠? 앞에 뭐가 쓰여 있고 빈칸 만들고 그 뒤에 뭔가를 쓰는 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겠죠. 자, A 1, P 제로 그 다음에 R, B에서 1은요. 잠깐만. 네모는 빈칸을 의미하는데 1, P 제로라고 할 때 1은요. 뭘 말하는데? 헤드가 읽는 기호를 말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P 제로는 무엇을 의미하는데? 0을 기록하라는 걸 나타낸대요. 자, 만약 P 네모가 사용되면 이거는 네모를 기록하는, 빈칸을 기록하라는 거죠. 테이프에 기록된 기호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우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덮어쓰기가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맞죠? 원래 숫자가 있으면 다른 걸로 덮는 게 가능하다 이 말이잖아. 맞죠? 자, 튜링 기계는 헤드가 읽는 기호와 테이프에 기록된 기호가 서로 같으면 읽는 기호와 기록된 기호가 서로 같으면 주어진 5순서열을 수행하게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읽는 게 아까 뭐였어? 요 1이었잖아, 1. 이 1이 읽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헤드가 한 칸 움직이는데 헤드가 기록을 하려면 뭐랑 동일해야 돼요? 내가 읽은 이 숫자랑 내가 나한테 적힌 숫자랑 동일해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 1이라고 적혀 있는데 내가 갔는데 실제로 그 칸에 1이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 그때 뭐 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뭘 쓴다? 0을 쓴다는 거야. 왜? 거기다 쓰라고 했으니까. 이해돼요? 한 칸 움직이면서 읽어. 똑같아? 써. 이거잖아. 움직이면서. 알겠죠? 자, 다르면 5순서열을 수행하지 않게 된답니다. 아무것도 안 쓰는 거야. 자, 다음 5순서열의 네 번째 자리에는 헤드의 위치 변경을 지시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LRN이 있다. 오케이.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알았어? 얘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맞죠? 얘는 어떻게도 움직일 수 있다. 레프트로도 움직일 수 있고 라이트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밑에 나와 있는 거죠. R은 헤드를 오른쪽으로, N은 헤드의 위치를 이동하지 않는 걸로, L은 왼쪽으로. 자, 그래서 기계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까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면 돼? 이제 실제로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하는지를 보면 되겠지. 훨씬 더 잘 이해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부분부터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해봐야 될까요? 얘를 머릿속에서 가상의 튜링 기계를 실행시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자,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음 거 넘어갑시다. 212페이지.
요거는요 여러분들 쌤이 워터마크가 뭔지만 알려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워터마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나 아까 봤는데. 워터마크. 어디 있을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안 보이네. 자, 여러분들 워터마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판물이나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종이. 그러면 워터마크라고 하는 게 뭐야? 워터마크가 뭔지 안다, 손? 모르죠. 자, 워터마크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슨 출판물이 만들어져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출판물을 복사해가지고 막 나눠주면 얘 원본이 주인이 저작권이 누군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요거에 저작권을 꼭 주장하고 싶어. 또는 이거 다른 사람이 복제해서 쓸 때도 이게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리고 싶어. 또는 정부에서 만든 문서야. 함부로 복제하면 안 돼. 근데 복제가 돼 있어.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나온 문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표시들을 해놓는 걸 워터마크라고 합니다. 그 워터마크 어떤 식으로 해놓느냐? 대체로 그냥 이렇게 지금 글이 써져 있잖아.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거 지금 다 진한 글씨로 적혀 있지. 그래서 우리가 다 볼 수 있죠. 근데 그거 말고요. 이 진한 글씨 배경으로 이렇게 무슨 마크 같은 걸 해놓는다든지. 왜 정부 문서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죠. 뒤에 배경으로 뭔가 이렇게 마크 비슷하게 막 되게 막 연한 색깔에 막 투명한 색깔 비슷한 색이었던 조금만 채굴을 내리면 흰색에 가까워질 것 같은 그런 이제 이 그 마크 같은 거나 아니면은 출처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뒤에다 적어 놓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땡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바로 뭐냐면 워터마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 워터마크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기술 얘기하는 거야. 기술. 알겠죠? 자, 그래서 워터마크는 대체로 어떨 때 쓴다?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원본 이미지의 훼손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씁니다. 워터마크 진짜 심한 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종이 몇 끝부터 여기 끝까지 전부 워터마크로 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연하게. 그러면 뭐야?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내 마음대로 편집해가지고 요만큼만 써. 그럼 어떻게 되겠어? 워터마크 잘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이미지 저기 잘랐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용도로 보통 많이 사용됩니다. 자, 요거까지만 알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읽고 문제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다음 넘어가세요. 214페이지 봅시다. 건축. 여러분들 비문학 지문 중에서 건축 지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저씨! 앞에 보세요. 읽고 있었어? 아니요. 이런 씨. 근데 왜 억울하면 뭔가 약간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해? 네. 알겠습니다. 자, 건축이요. 따지고 보면은 현대 과학의 어떤 집성체입니다. 집성체. 건물은 안 무너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 현대 과학적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건물은요, 기본적으로 수치나 숫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건물 지문이 나오잖아요. 건축 지문이 생각보다 계산 문제 많이 물어봅니다. 숫자 계산 문제. 근데 숫자 계산은 숫자 계산 자체를 어렵게 물어보진 않겠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자체를 이해해야지 계산할 수 있게끔 이제 문제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자체는 되게 단순한데 그냥 뭐 퍼센트 구하고 뭐 그 정도야. 뭐 40%면 어느 정도인지 뭐 이 정도 구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이해해야지만 할 수 있는. 또는 퍼센트라고 하는 건 항상 뭐가 있어요?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지. 뭐가 분모에 해당하고 뭐가 분자에 해당한지를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거. 그래야지 퍼센트가 구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로 많이 물어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여러분들 숫자를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숫자를 물어보는 건 아닌데 숫자 물어보는 건 다음 지문에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개념이에요. 개념 이해. 자, 볼게요. 자,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건축은요, 공공 본리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된답니다. 건축은요, 뭐로 간주된대요? 위험한 행위로 간주된대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나는 원래 이 길로 늘 지나가던 사람이다. 근데 여기에 갑자기 떡하니 건축이 팍 시작됐어.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공사장 옆에 바짝 붙어서 걸어가요? 떨어져서 걸어가겠지. 혹시나 그 위에서 돌 떨어지면 어떡해.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사장 좀 떨어져서 하잖아.
왜 그런데?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또는 나는 원래 이 길로 걸어가는 사람인데 여기에 공사를 하고 있어. 그럼 나 걸어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위험하다고.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자, 위험한 행위로 간주된답니다. 그래서 허가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요건이 무슨 말이야? 조건. 뭐라고요? 조건은 조건인데 조건은 건이고 요는 뭔데 그러면? 필요. 필요한 조건, 요구되는 조건이요. 자, 요건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조건 또는 요구되는 조건이야. 그럼 무엇에 요구되는 조건? 건축 허가에 요구되는 조건이겠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허가 요건에 맞춘 설계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 건축 금지가 해제되어서 건축이 가능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전제되어 있는 정보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평소에 뭘 금지당하고 있다? 건축을 금지당하고 있다 이 말이야. 건축은 기본적으로 금지사항인 거야. 위험한 행위니까. 이거 이해돼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 혹시 편의점 금지당에 있어요? 만약에 저 개념으로 보면 만약에 편의점을 저렇게 판단한다면 이건 뭐야? 편의점 가는 게 금지당했다가 요건을 맞췄을 때만 편의점을 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 그러면 건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금지돼 있는 게 일반이라는 거야.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금지는 일반이고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건을 맞추면 그래 그때만 해줄게 가 건축인 거야. 그게 지금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정보야. 맞죠? 이게 문장 이걸 딱 보는 순간 그게 떠올라야 돼요. 건축이라고 하는 게 평소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구나 라고 하는 게. 알겠죠? 그냥 하고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알겠죠? 자, 왜냐면 이거 알고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니야. 나도 이 지문 읽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권이 되게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하면 건축을 애초에 그냥 자유를 못하게 막아놔 버렸어요. 그리고 허락해줄 때만 해준다는 거 아니야. 맞죠? 나도 이 지문 읽고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야? 하면서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밑에는 뭐가 되겠어? 어떻게 하면 허가를 내려줄까? 가 이제 밑에 나오는 내용이겠지. 자,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보세요. 건축행위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인 대지 위에서 이루어진답니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없죠?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답니다. 지번이 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번이 뭔지 아닙니까? 지번 할 때 번이 이제 번지수, 번지인데 여러분들 번지가 뭔데요? 야, 그 번지수가 어떻게 돼?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세대가 번지가 뭔지 모르는 세대가 됐죠. 근데 여러분들 번지는 뭔지 모르는데 그건 알죠? 도로명 주소는 알지. 뭐 예를 들어서 금강대로 무슨 대로 뭐 이러면서 무슨 대로 몇 번 길 몇 이러면서 그게 주소잖아. 옛날엔 주소를 뭘로 썼냐면 번지로 썼거든.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자, 그래서요, 자, 하나의 대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대지는 하나의 주소를 가진다 이 말이야. 똑같은 땅을 가지고 여러 개의 주소를 가지면 안 되는 거야. 하나의 주소만 가져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지번을 가지면 이것이 건축 허가의 단위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번지부터 2번지까지 건축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일반적으로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에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답니다. 오케이. 나 글 안 읽었는데 벌써 알겠다. 글 어떻게 진행될 거야? 자, 글이 직렬처럼 제시될까요? 병렬처럼 제시될까요? 어떻게 제시되겠어? 글이 밑에 뭐하러 봐 예상하라니까. 증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무슨적 구성이라고 합니까? 병렬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될 거거든. 건축 얘기했고요.
이제 뭐 할 거야? 신축, 증축, 개축, 뭐 진행할 거고요. 그 뒤로 다시 이렇게 결론이 나갈 거야. 이 생기 뭐야? 병렬이잖아, 병렬 형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병렬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면 될까요? 병렬적 구성이 나왔으면 이제 뭐 해야 될까? 어떻게 읽을 준비해야 될까요? 내가 신축 설명하는 문단 읽었어. 읽고 나서 증축 설명하는 문단 읽을 거야. 증축 설명하는 문단 읽을 때 무슨 생각할 거야, 수윤아? 뭐 준비하면서 읽을 거야? 뭐라고요? 아, 증축 읽고 있는데 개축 생각하면서 읽을 거야. 근데 개축이 뭔지 모르는데. 신축은 읽었어. 신축 읽고 나서 이제 증축 읽을 거야. 뭘 준비하면서 읽어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읽을 때? 이 증축 문단을 읽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신축을 읽었고 증축을 읽었으면 위에 뭐라고 돼 있어? 건축은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며. 종류를 나눠놨네. 신축을 읽고 나서 증축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공통점 차이점이죠. 병렬적 구성은요, 전부 다 공통점 차이점 비교 대조하는 거야. 증축은 이게 되는데, 신축은 이게 되는데 증축은 이게 안 돼. 신축은 여기에 해당하는데 증축은 여기에 해당해. 둘의 무슨 차이지? 공통점도 있을 수 있지. 차이점도 있을 수 있고. 애초에 읽기 전부터 신축 읽고 나서 증축 첫 줄 읽을 때부터 뭔 생각하는 거야? 공통점 차이점 따지면서 읽는 거야. 그러면 개축 읽을 때는 뭐랑 따질 건데? 앞에 나왔던 2개랑 다 따져야지. 재축 읽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앞에 나왔던 거 다 따져야지. 이전할 때는 다 따져야지. 알겠죠? 나만의 어떤 표시하는 방법을 뭐 표시를 해놔도 되고요. 알겠죠? 아니면 공통점만 나는 표시해 놓겠다. 그렇게만 해도 좋지. 왜? 공통점 표시되어 있는 건 이외 나머지는 뭐 전부 뭐야? 전부 차이점일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나만의 어떤 글을 읽어나가는 방식이라든지 글을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 사실 뻔해요. 이게 안 봐도. 알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글의 전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읽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보이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 다음 지문 한번 이제 여러분들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216페이지. 요거 어렵습니다. 이러네. 자, 볼게요. 구조물은 부재를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라고 되어 있죠. 부재가 뭔데? 맞습니다. 재료입니다. 재료를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자,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인 하중을 받는답니다. 이거 혹시 모르는 사람 있어요? 구조물에 하중 안 받는다. 하중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구조물이 만들어지면 하중은 항상 받아요. 맞지? 사람이 올라가 있으니까. 사람이 안 올라가 있으면 하중을 안 받아요. 받지. 뭐 받아요? 중력. 하중은 항상 받아요. 맞지? 자, 구조물은 하중에 의해서 파손되어 영구적으로 변형될 수 있으므로 파손돼서 변형될 수 있지. 맞죠? 자,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부재에 가해질 하중과 부재의 허용 하중을 계산해야 된답니다. 허용 하중이 뭔지 모르겠는데 사실 단어 보면 느낌 오지 않아요? 허용 하중의 뜻이 뭔데? 뭔가 버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말로 하면 뭐가 되면 되겠어? 변형이 안 될 수 있는 한계. 그러니까 한계라고 하는 건 최대와 최소값이야. 최대값, 최대 하중이 되겠지. 안 봐도 아는 거야. 밑에 당연히 설명 나오겠지만. 맞죠? 자, 허용 하중은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 부재에 허용되는 하중의 최대값입니다.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부재에 가해질 하중보다 부재 허용 하중을 더 크게 설계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너무 당연한 말이지. 이거 건축물이야. 허용 하중이 10kg야. 내가 100kg로 누를 거야.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자, 다시. 허용 하중이 10kg야. 허용 하중이 10kg야. 그런데 내가 100kg로 누를 거야.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겠지.
10kg까지 견딜 수 있는 게 허용하중이잖아. 내가 실제로 힘을 주는 게 100kg라면 실제로 힘을 주는 게 뭐야? 부재 가해질 하중이잖아. 부재 가해질 하중이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크면 다 죽는 거야. 맞죠? 허용하중이 당연히 더 커야겠지. 맞죠? 자, 하중에는 부재 단면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부재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한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 하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하중이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여기에 지금 내가 모르는 거 하나 나왔어. 뭔데요? 옆으로 늘리는 것도 하중이랍니다. 여기서 지금 나온 거 아니야? 맞죠? 자, 어디 갔냐? 부재를 수축시키는 방향, 그 다음에 부재를 늘리는 방향. 자, 이를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거, 얘는 이거. 인장이 뭔데? 쭉 늘리는 걸 인장이라고 해요. 알겠죠? 일반적으로 부재는 압축하중보다 인장하중에 더 뭐하다? 취약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얘가 예를 들어서 한 50kg 버틴다고 생각해봐. 50kg 실제로 버틸 것 같은데 내가 앉아도 안 부러지잖아. 그럼 얘 하중 한 100kg 잡아도 될 것 같은데 100kg 사람이 앉아도 부서지진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앉는다 치. 눈 떠. 방금 안 하고 있어. 아니 눈은 감고 있었잖아. 아니 근데 저거 바람 너무 세요. 알겠어요. 문서. 알겠어요. 자, 봐봐. 내가 생각할 때 이 책상에 못해도 허용하중이 100은 넘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100kg 사람이 이렇게 앉는다고 이거 부러질까? 나 안 부러질 것 같은데. 한 100이라고 칩시다. 알겠죠? 자, 이 책상이 지금 허용하중이 100인데요. 이거는 지금 무슨 하중이야? 수직으로 누르는 수축하는 하중이지. 대체로 우리가 건축물 만들 때 이런 건 되게 잘 견딘단 말이야. 근데 이 100kg로 누르는 힘이랑 똑같은 힘으로 얘를 잡아가지고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얘를 늘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얘 100kg 버틸까요? 못 버틸걸. 나사 다 튕겨져 나갈걸. 이해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압축하중보다 인장하중을 견디는 게 좀 더 어렵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늘리는 힘은 도대체 언제 작용하는데요? 늘리는 힘은 언제 작용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 누가 이 가만히 있는 건물 볼따고 늘려요? 누가 혹시? 그러진 않잖아. 어떨 때 작용될까요? 대체로 다리 같은 거 만들잖아. 그럼 다리 이렇게 만들겠지. 양쪽이 이렇게 있으면 다리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근데 이 다리가 혹시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이 그날의 날씨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얘가 살짝 늘어졌거나 다시 또 수축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 인장하중을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날씨가 더워졌다고 생각해봐봐. 날씨가 더워지면 얘 늘어져요? 아니면 땡땡하게 굳어요? 늘어지죠. 왜? 왜 늘어지는데? 과학적으로 얘 뭐 때문에 늘어지는데? 날씨가 높아지면. 날씨 온도가 높아지면. 날씨가 높아지면 부피가 왜 늘어나는데? 열 때문에. 그러니까 부피가 왜 늘어나냐고요?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왜 멀어지는데요? 그쵸? 자, 분자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맞죠? 자, 분자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얘가 부피가 커진단 말이야. 온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살짝 어떻게 될 거야? 요렇게 내려갈 거야. 아주 미세하게.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중력에 의해서 요렇게 힘을 받으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 늘어지게 되겠지. 이 늘어나는 걸 뭐 해야 돼? 이 재료가 버텨야 돼요. 그래서 다리가 안 끊어지지. 맞죠? 자, 그래서 인장하중은 대체로 이런 것들을 견디기인데도 좀 많이 쓰입니다. 구조물 만들 때. 알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잘 보세요. 자, 따라서 구조물을 설계할 때 인장하중에 대한 허용하중은 중요한 요소로 다뤄진답니다. 인장하중에 대한 허용하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재 단면에 적용하는,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허용응력이라고 돼 있지. 이거 처음 보는 단어지. 먼저 계산해야 된대요.
그럼 응력이 뭔데요? 자, 봐봐. 하중에 의해 부재에 나타나는 단면에 나타나는 힘으로 하중의 단면을 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답니다. 야, 이제 이거 자주 나옵니다. 이거 응력 구할 때요. 분자가 뭐고 다시 응력을 구하는데 분자가 뭐고 분모가 뭐예요? 자, 허용 응력이야. 응력이 지금 이렇게 설명돼 있잖아. 얘 분자가 뭐고 분모가 뭐예요? 응력 지금 계산해야 된다며. 하중을 단면 저기 뭐냐? 하중의 단면의 면적으로 나눈다며. 하중을 단면의 면적으로 나눈다. 이거 분모가 뭐고 분자가 뭐야? 면적이 뭐라고요? 면적이 그쵸. 자, 하중을 단면의 면적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면은 단면의 면적이 뭐야? 분모야. 분자가 뭔데? 하중이야. 맞죠?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이해돼요? 자, 여기까지. 자, 뒤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아, 참, 숙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는 어디까지가 숙제냐면 요 217페이지까지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따지면 210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숙제. 목차로 따지면 목차로 표시 내놔야 되니까 요거죠. 튜링 기계부터 해서 하중의 중요성 여기까지가 오늘 며칠이냐? 7월 25일 숙제겠죠. 기술 파트.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마라톤 저 뭐냐 문법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이거 단어 파트 지난번에 숙제 다 못했으면 연달아서 하세요. 알겠지? 해야 돼요. 해야 돼. 진짜 너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필기할 수 있는 노트 있으면 노트 꺼내주세요. 없는 사람 쌤이 A4 용지나 뭐 이런 이면지 같은 거 줄게요. 그래서 이거 문법 할 때는 아무래도 쌤이 해보니까 여러분들 막 좀 포스트잇인데 좀 그 긴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좀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확실히 좀 뭔가 여기에 있는 거 말고도 외부적으로 뭔가 좀 적어줘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없어요? 아니 이거 내가 썼다가 여기 한번 걸렸어 딱 이러고 말하는데 자, 지금 필기할 거 없는 사람 손. 뭐야, 3명이야? 우리들만. 잠깐만. 저 노트 하나 찢어주면 안 돼? 썼으면. 자,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그 필기에서 여기다가 뭐 붙이거나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거를 또 옮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봅시다. 자, 무엇을 할 거냐? 하윤아! 네? 의문의 뜻이 뭐예요?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오, 그렇죠. 말의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뭐라고 합니까? 음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적으세요. 운.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는 안 적을게요. 당연한 거라서. 그냥 숨 쉬듯이 알아야 되는 거라서. 알겠죠? 자, 음운은요, 무엇과 무엇의 줄임말이냐? 음소와 운소의 줄임말입니다. 음소와 운소의 줄임말이라서 음운입니다. 자, 그러면 음소랑 운소가 뭔데? 음소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운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이미 한번 배워놓으니까 설명이 너무 편하네. 자, 분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분절, 나뉜다 이 말이야. 나뉜다, 나누다 또는 나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누는 게 가능한 의문들인 거야. 드.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소리 나는 위치 정확하게 나눌 수 있어 없어? 있지. 연구경 잇몸 소리, 입술 소리 명확하게 위치가 어디서 나는지 딱딱딱 나뉘죠. 소리의 세계도 트 명확하게 나뉘지. 맞죠? 자, 그래서 음소는요 소리에 따라서 명확하게 얘네가 무엇인지 구별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분절 의문에 뭐 있느냐? 모음, 자음 이렇게 있죠. 그럼 비분절 의문에는 뭐 있게요? 여러분들 의문에 모음, 자음 말고 또 뭐 있었어? 소리의 길이가 있죠. 자, 그래서 소리의 길이가 여기에 속하는 거야. 자, 이번에 내가 의문 중간고사 때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학생은 다시 해야 됩니다. 시험 끝났다고 끝 아니야. 알겠죠?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 의문 어디까지 나오게요? 수능에도 나옵니다. 수능에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는 아니다. 중학교 전체구나.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웠던 모든 문법은요 다 수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배웠던 게 기억이 안 나면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뭐 문학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뭐 중학생 때 배웠던 문학 작품이 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알겠죠? 자, 자 소리의 길이까지 이제 비분절 의문인데, 비분절이 뭐야? 나뉘는 게 안 된다는 거잖아. 비니까. 그럼 왜 비분절 의문인데? 생각해봐. 소리의 길이 눈.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눈이랑은 누가 더 긴데? 눈이 더 길잖아. 그러면 눈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짧은 소리인가? 애매하지. 자, 소리의 길이는 장음 길게 내는 거 도대체 얼마나 길게 내야 긴 거야? 0.7초? 0.8초? 1.3초?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사람마다 똑같아 달라요. 누구는 눈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눈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소리의 길이는 명확하게 나눌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비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문소라고 하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의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가 의문인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자음 먼저 보는 이유는 자음은 사실 중학생 때 배웠던 거랑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자음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자, 누가 가르쳤니? 아, 참. 자, 소리가 나올 때 발음 기관에 무엇을 받으면서 나오는 거? 방해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 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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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 혀 이런 애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나와요. 맞죠? 자, 그래서 방해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자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음을 장애음이라고 얘기하죠. 자음표 한 번만 그려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하나, 둘, 둘, 칸 너무 크게 그렸다. 셋, 넷, 5개. 그러면 자음. 자, 내가 뭘 할 거냐면 여기 가장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어요? 발음하는 위치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거. 입술. 입술이 4칸 안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윗잇몸에서 나는 거 무슨 소리? 잇몸 소리. 거기에서 한 칸 더 들어가면 뭐였어요? 지금 자기 입천장 만지고 있어요? 센 입천장 소리. 그 다음에 거기서 한 칸 더 뒤로 들어가면 여린 입천장 소리. 자, 그 다음 마지막 뭐였어요? 목구멍이었죠. 이거 왜 정리하면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프린트 받았던 것 중에 얘네 소리를 한자로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그거 시험에 안 나온다고 쌤이 외우지는 말라고 했었잖아. 근데 지금 외울 거야.
자, 입술이야. 입술은요, 양쪽 입술이 만나는 거죠. 양쪽 입술, 빠바바바바. 자, 그러면 입술을 한자로 뭐라고 해요? 순. 양쪽 입술이니까 무슨 순? 양순. 그래서 양순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큰 소리라고 교과서에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대부분 한자로 바뀝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잇몸은요, 여러분들 한자로 치조라고 합니다. 치조. 자, 세미천장 소리인데 잘 보세요. 이건 안 그려도 돼. 자, 여러분들이 생긴 그 입 안을 한번 내가 그려볼게요. 자, 여기 입 안이고요. 윗니, 아랫니, 위에 입술, 아래 입술. 그리지 마세요. 그림은 그리지 마세요. 자, 여기 혓바닥. 자, 이렇게 있을 때 세미천장이 어느 부분이야? 여기 부분이라고 했죠. 거북이 등딱지처럼 뭐 하다고 했어? 딱딱하다고 했습니다. 맞죠? 이 딱딱한데 뒤로 쭉 넘어가다 보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해진다고 했어? 말랑말랑해진다고 했죠. 맞죠? 자, 그래서 딱딱한데 딱딱하다를 한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단단하다, 경도를 잰다라고 하죠. 얼마나 단단한지 경도를 잰다. 간경화. 간이 단단해지는 게 간경화입니다. 그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죠. 점점 죽어가는 거지. 동맥경화. 뭔데요? 동맥이 단단하게 굳어가는 거야. 알겠죠? 자, 경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건. 입천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계라고 얘기해요. 경구계음입니다. 자, 단단해서 점점 뒤로 넘어가다가 어떻게 돼? 말랑말랑해져. 살이 점점 한자로 어떻게 져요? 연해져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연구계라고 합니다. 목청을 뭐라고 할까요? 후라고 하죠. 우리 이비인후과 가잖아. 맞죠? 목구멍 후음입니다. 자, 요거 뭐 있어요? 파, 여름, 파, 차름, 마, 차름, 비음, 유음 이렇게 있었죠. 자, 예사소리만 적어볼 거야. 우리 된소리, 거센소리 어차피 같은 칸이니까. 맞죠? 자, 파여름 예사소리 뭐뭐뭐 있었어? 파여름 예사소리 기억. 기억은 어디서 나는 소리야? 그럼 위치. 기억은 어디서 나요? 자, 내가 발음해보면 돼. 발음하다. 발음해봐. 어디가 막혀요? 앞이 막혀, 뒤에가 막혀. 뒤에가 막히네. 어디가 막혀요? 연구계가 막히죠. 자, 그 다음에 또 파열은 뭐 있어요? 디귿은 어디서 발음 나는데요? 잇몸 따. 혀끝이 윗잇몸에 붙었다 떨어지죠. 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소윤 뭐 있었어요? 기억나요? 비읍 어디서 소리 나요? 빠 어디서 소리 나요? 입술. 자, 파열은 일사소리 바닷가 얘네 세트라고 했습니다. 얘네 바닷가는 얘네 묶어가지고 같이 딱 생각해 놓으세요. 알겠죠? 바닷가. 자, 다음 파차름에 뭐 있었어요? 예사소리 지읒 있었죠. 즈 막았다가 구멍을 조금 열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차름에 예사소리 뭐 있었습니까? 스. 그 다음에 또 있었죠. 흐. 목구멍에서 나는 거.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안 울림 소리 끝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무슨 소리? 안 울림 소리. 두 개 묶어서 무슨 소리? 울림 소리. 자, 비음에 세 개 뭐 있었어요? 느, 이 있었죠. 맞죠? 자, 그러면 미음, 마 어디서 소리 나요? 입술에서 소리 나. 니은, 나 어디서 소리 나요? 윗잇몸에서 소리 나요. 이응 소리 나는 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받침으로 넣어야 되잖아.
어디서 막혀요? 아 하다가 앙 해봐. 어디가 막혀요? 잇몸 뒤쪽 뒤쪽이죠. 어딘데? 연구 영국에서 막히죠. 자, 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어디서 소리 나요? 랄랄랄랄라 잇몸 혀 끝이 어디부터? 윗잇몸에 붙죠.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왜? 외운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야. 그냥 뇌 속에 문신처럼 박혀 있어야 돼요. 지울 수 없는 문신처럼 박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외운다는 말조차 아깝습니다.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이제 자음 끝났습니다. 자음은 그냥 여기서 그냥 배운 대로 그냥 그대로예요. 알겠죠? 대신에 그냥 야 파열음 예사소리 이러면 그냥 바로 비읍 디귿 기읍 그냥 떠올리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이제 모음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고등 개념이에요. 모음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모음의 두 가지 종류. 소미 뭐 있었어? 모음은 무슨 모음과 무슨 모음으로 나뉜다? 단모음과 또 뭐 있어요? 단모음과 아니 어떻게 단모음은 기억나는데 나머지 하나만 기억이 안 나. 이것도 신기하다 야. 그것도 지금 6명 정원이 하윤 네? 단모음이랑 또 뭐야? 합성모음? 아니 그 뭔가 비슷한데 중복되어 있다. 뭐가 만나 있다. 이중모음이라고 하죠. 자, 단모음의 뜻이 뭐였어요? 단모음의 뜻 발음할 때 모양이 다르다. 그렇죠.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중모음은 뭐라고 하는데? 발음할 때 입의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이죠. 자, 단모음은 안 배울 겁니다. 단모음은 그냥 배운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그냥 해가지고 알아서 전설모음, 구설모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중모음은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배워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봐. 단모음은 표로 그렸지. 이중모음 내가 저번에 한번 살짝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중모음은 표로 안 배우는 이유가 뭔데요? 발음할 때 뭐 해서? 표현해서요. 하면 혀가 밑에 있네. 저모음.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표로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칸에 넣어가지고. 그런데 야 변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맞죠? 표로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중모음을 표로 외우진 않는데요. 이중모음을 종류를 두 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요. 이중모음은 일단은 두 개로 나누기 전에 무슨 개념부터 알아야 되냐면 이중모음은요 단모음이랑 단모음에 결합해가지고 이중모음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모음이 뭔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 반모음은 일단 종류부터 얘기하면 자, 반모음은 보통 표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꺽쇠 같은 걸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 그럼 얘는 반모음 이야. 자, 다음 이 꺽쇠 만들고요. 이렇게 하면 반모음 오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모음 우이고요. 자,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요. 반모음 오랑 반모음 우는 그냥 똑같은 애야. 상황에 따라서 그냥 오를 쓰거나 우를 쓸 뿐이야. 그러니까 오 소리가 나거나 우 소리가 날 뿐이야. 알겠죠? 똑같은 애야, 얘네는. 자, 그래서 반모음 이 또는 반모음 우라고 하는데 얘가요. 국제표기법상으로는 어떻게 표기가 되느냐? 얘는 반모음 J 계열이라고 하고요. 얘는 반모음 W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야라는 소리가 있잖아. 이 야라는 소리는요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야. 사실은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모음 이와 아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야 소리는 원래 사실 어떻게 나야 되는 거냐면, 자, 야 소리는요, 입을 어떻게 하냐면 이 모양으로 만들어요. 이 상태에서 R을 빠르게 발음하면 됩니다. 야가 돼요. 야. 아주 짧게 0.001초 잠깐 이렇게 싹 소리가 나는 거야. 야가 되는 거야. 이야. 그래서 이거를 실험해보면 돼요. 이와 R을 빠르게 발음해볼 거야. 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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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아 이아 야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소리가 아주 짧게 나고 아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봐. 이중모음은 전부 다 처음 나는 소리랑 끝에 나는 소리가 다릅니다. 야 발음하면 마지막에는 무슨 소리만 나요? 야, 아, 야. 마지막에는 아 소리만 나옵니다. 맞죠? 야 소리는 앞에 잠깐 나는 거야. 얘네들이 탁 결합하는 순간에. 알겠죠? 모르시겠다. 자, 와도 똑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 해보라고 하면 안 하겠죠? 자, 반모음 오. 입을, 오는 원수 모음이죠. 입술에 힘주고요. 오 상태에서 R을 빠르게 발음하면 와가 됩니다. 와가. 그럼 똑같아요. 원은 어떻게 될까요? 반모음 우에다가 어를 발음하면 어떻게 돼? 우어가 될 거예요. 우어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이중모음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반모음 오우가 있고 반모음 이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뒤에 게 안 돼가지고 지금 이거부터 설명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반모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제 자음과 모음의 개념이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잠깐만 까먹었네. 잠깐만. 뭐였지? 아,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쌍이 있습니다. 쌍. 최소 대립이라고 하는 게 뭐야? 큰 걸로 차이 나는 거야? 작은 걸로 차이 나는 거야? 가장 작은 단위로 대립되는 쌍인 거야.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였는데 소리에서? 음운. 음운 딱 하나로 뜻이 달라지는 쌍을 최소 대립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뭐 있었어요? 이렇게 딱 적혀있던 거 기억납니까? 요 물불이 바로 뭔데? 단 하나의 음운으로 인해서 의미가 변하는 거잖아. 맞죠? 이러한 쌍을 뭐라고 한다? 최소 대립쌍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최소 대립쌍의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자, 일단 첫 번째. 이 대립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소리가 기준이어야 됩니다. 소리가 기준. 자, 다음 두 번째. 전체 음운의 수가 동일한 쌍이어야 됩니다. 자, 다음 셋째. 같은 종류의 음운이 달라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음은 자음끼리 달라야 되고요. 모음은 모음끼리 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음은 자음끼리 달라야 되고 모음은 모음끼리 달라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쌤이 옆에다가 예시를 적어줄 건데 이 예시는요 조건에 성립이 안 되는 예시를 적어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립이 뭐가 되는지 좀 알 거야. 자, 소리가 기준이 된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낮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얼굴을 뜻하는 낯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는 최소 대립상이야. 소리 기준으로 보면 얘네는 소리로 따지면 어떻게 돼? 나 밑에 어떻게 돼요? 디귿 받침. 얘도 낮이고 얘도 낮이야. 자, 지읒 받침이랑 치읒 받침은 소리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받침에서는.
맞죠? 이거 우리 2학년 때 배웠잖아. 가느다란 물방울. 시옷 받침, 지읒 받침, 히읗 받침, 티읒 받침, 쌍시옷 받침, 시옷 받침 전부 뭘로 발음돼요? 디귿 받침으로 발음되죠. 그러면 소리가 똑같아 달라? 똑같아. 그러면 얘네는 소리로 의미를 구별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최소 대입이 안 됩니다. 소리가 똑같아서요. 알겠죠? 자, 소리가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최소 대립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자, 다음 전체 의문수가 동일한 쌍 뭐가 있느냐? 자, 오리, 오리, 오리. 자, 얘는 쌍이 돼요, 안 돼요? 자, 고리는 전체 의문 개수가 몇 개야? 4개. 얘는 전체 의문 개수가 몇 개야? 3개.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의문이 아니잖아. 전체 의문 개수가 같지 않습니다. 알겠죠? 얘는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없어요. 다음 3번의 예시는 뭐가 있냐면 가위. 자, 얘가 가지고 있는 의문 한번 풀어서 적어봅시다. 감은 의문이 어떻게 돼요? 기역, 아, 미음이지. 의문 몇 개? 3개. 가위는 어떻게 돼요? 기역, 아, 위 이렇게 되겠지. 의문 몇 개? 3개. 자, 그런데 의문 3개 똑같고 하나하나 차이 나는 거 똑같은데 뭐가 달라? 종류가 다르지. 얘는 자음, 쟤는 모음이잖아. 맞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최소 대립상의 개념.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진짜 5분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시작합시다.